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금 이야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요동을 치고 있죠, 금값이. 원자재 애널리스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진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그 돌잔치 뭐 항상 금값이 오르면은 그렇죠. 네, 돌잔치 초임 받는 게 두려울 정도로. 네. 뭐 금한돈에 우리나라는 한 돈으로 표시하잖아요. 예. 각국마다 좀 사실 그 계량 단위가 좀 달라가지고 좀 착각할 때도 있지만 금값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KRX 금거래소에서도 해외 금 시세를 따라가서 또 급락이 좀 나왔고 예. 연일 내리는 금값 잠시 주춤하는 추세인데 배경이 좀 어디 있는지 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요 최근에 금 가격이 하락했었던 요인 자체를 갖다 좀 놓고 보면은 저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달러 인덱스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 보면은 결국 명목 금리가 튀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의 PPI가 상대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미국이 좀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흘러간다는 거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이 금값을 갖다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달러 인덱스 저희 쪽에서 추정하는 달러 인덱스 기대가치 지수를 갖다 보면은 단기적인 이런 심리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과매도 구간에 달러 인덱스가 위치해 있었다 보니까 투기적 92, 순매수 포지션 93 정도. 그쵸. 네.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 자체도 과매도 구간에 좀 어느 정도 위치했다 보니까 이게 저가 어떻게 보면 매수 쪽으로 좀 달러 인덱스 흘러갔던 거고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이루어진 거고 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대가치 지수를 갖다 활용해 보면은 고평가 이제 구간에 지금 도달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사실은 대략 한 못해도 5불 가량은 기대가치 지수가 좀 상회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이 조금은 불가피했었던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고요. 네. 금, 하여튼 뜨거운 관심인데 이 금하고 달러는 이 상반되잖아요. 시소처럼 이렇게 예. 되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개념은 그렇게 잡고 있고 실제 또 그런 영향이 많고.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 금값이 상대적으로 밀려 올라가서 좀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반등하니까 금을 또 끌어내리는 이 달러 반등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 달러 인덱스, 달러화의 반등 이 영향이 좀 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또 파악을 하시는지 달러 얘기 좀 해보죠. 당분간은 바라봤었을 때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대선 앞두고까지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보시나요? 중장기적인 저희는 약세로 보고 있는데 다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는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강세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달러화가 그럼 왜 강해질까? 기술적인 반등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결국 달러화가 강해지는 이유는 미국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측면의 접근으로 보면은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 선호에 그렇죠. 일종의 S&P 500이랑 MSCI 이머징 지수를 갖다 상대 성과를 그리면 달러 인덱스랑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역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대선 기간을 갖다 앞두고 변동성이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더 컸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머징의 상대 성과 측면에서 이머징이 약해진다는 거는 반대로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대선을 앞두고는 좀 달러 인덱스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세를 갖다 띌 수가 있겠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금이나 원자재 같은 가격 측면에서는 좀 조정의 빌미가 제공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 즉 우리가 봤었을 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는 이럴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달러화가 더 강할 수 있는가? 즉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FX는 성장률의 함수인데 지금의 유로존과 상대 성과를 갖다 그렸을 때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머징의 대표 주자인 중국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는 여전히 약세.
특히나 GDP 대비 쌍둥이 적자 규모를 갖다가 보면은 미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18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여전히 중장기적인 약세를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 영향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지금의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적극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는 바람에 30년 내 변동이 가장 컸죠. 예. 근데 달러 가치는 그렇게 막 오르진 않았죠. 예. 네. 뭐 그걸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달러의 반등. 근데 사실 달러 가치를 측정할 때는 반대쪽에 유로를 보잖아요. 그쵸. 유로화를. 유로화가 지금 유로 달러가 1.18달러인데 유럽의 그 또 약점은 터키 아니겠습니까 지금? 터키의 익스포저가 좀 많아가서 터키하고 또 반대로 또 러시아는 유럽하고 또 가까워서 어제 백신 얘기가 딱 나오니까 유로화가 또 강해요. 희한한 일이죠. 네. 터키 상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글쎄요. 전 터키 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원자재에서 그렇게까지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뭐 FX 쪽은 아니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그쪽은 좀 놓고 보이지 않아요. 요즘 원자재 통화 중에는 호주 달러하고 이제 뉴질랜드 달러 좀 그쵸. 돋보이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수요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철강석을 갖다가 수입하는 최대 국가가 이제 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요 최근에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센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밖으로 의외로 중국이 굉장히 선방을 갖다 하고 있고 상반기 때 GDP를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집중했다 보니까 이게 철강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끌어올렸고 특히나 브라질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발레 같은 경우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좀 더 호주 쪽에서는 더 큰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우리나라 원화를 얘기할 때 이제 호주 죄송합니다. 호주 달러하고 이제 뉴질랜드 달러를 갖다가 많이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휘발유 가격, 휘발유 재고 어제 WTI 기준으로 반등했죠. 원유 재고가 조금 감소를 했는 모양이에요. 예. 예상치보다 좋았죠. 그래요. 그럼 유가하고 금리, 요 상황관계를 좀 풀어본다면요. 우리가 왜 금을 얘기할 때 유가를 갖다 얘기하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유가를 알아야 되냐면은 결국 금은 안전자산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신의 자산의 화폐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걸 해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빠지니까 내 자산의 가치가 계속 빠지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인 이자도 없는 금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이겠죠. 배당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만큼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사실 투자로 마땅히 채권에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 채권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뭐 배당이 없고 무이자이지만서도 그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금이나 은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유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실질금리인데 네. 실질금리의 구성 요소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거든요.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유가의 기저이다 보니까 우린 유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네. 어제도 보시다시피 유가가 좀 더 이제 재고 측면에서 미국 쪽에서 호조가 나와줬는데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유가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더디지만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오펙 플러스라는 공급의 주체가 2022년 4월까지 감산을 해준다. 이 말즉슨 지금 현재로서는 WTI 기준으로 하반기 때 저희는 40불에서 50불대 박스권인데 네. 내년으로는 50불대에 트라이 한다고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반기 때 마이너스 유가를 우리가 바라봤는데 기저로 치면은 내년도에 플러스로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크로스가.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튀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정책금리 측면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국면인 걸 감안을 하면은 명목금리 박스권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 유가 덕분에 내년에 5월까지 튀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실질금이 더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금은 오히려 역방향에서 더 튀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정 국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저가 매수 구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내년 우리가 상반기까지의 금을 바라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이 벌써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금이 이제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점에 아직은
유효한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유가 얘기 좀 더 가보죠. 유가만 놓고 보면은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CPI, PPI 뭐 이런 것들보다는 유가 자체는 디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가의 그로스 차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은 상승률로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은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년도 유가가 60불대 영역인데 지금은 40불대 영역이라면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플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디플레지만은 우리가 좀 이게 방향성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플레지만 결국 그럼 내년 유가로 봤을 때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 때 유가가 마이너스였고 거기다가 지금은 40불대 영이라 하면은 내년도에 50불로 틀어야 한다고 보면은 유가가 그럼 이건 완전하게 플러스로 역전이 되는 거고요. 결국 그럼 내년도에 인플레가 회복되는 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 인덱스의 약세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회복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원자재 시장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비철 금속도 되고 귀금속도 되고 에너지도 되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하고 농산물, 식량은 사실 이제 제외한 이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데 코어라는 편으로. 근데 유가는 사실 유가가 오르지 못하는 건 디플레이션 개념보다는 저걸 대체하는 에너지들. 요즘 뭐 대체 에너지 얘기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전기차, 예. 네, 앨런 머스크. 하여튼 그래서 유가가 조금 낮은 건 아닌가 이런 역설도 조금 있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옆으로 세면 안 될 것 같고. 자, 금의 상승 추세는 유효한가? 어디까지 타겟팅을 보시는지, TP 이런 것들을 보통 있잖아요. 저희가 타켓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는 상단 자체를 갖다 2,300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스당 2,300달러. 예, 지금이 1,900달러 초반대인데 즉 향후 12개월 갖다 봤었을 때 2,300이 가장 상단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같은 근거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는 금 가격은 명목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갖다 감안했을 때 실질 가격으로 접근하면은 사상 최고치는 지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980년대 때 있었던 대략 가격 자체가 그때는 2,300달러였었습니다. 이걸 감안했었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 가격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갖다 측정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추정한 기대가치 지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과의 상대 성과를 갖다 그리게 됩니다. 네. 상대 성과를 그리면은 1980년대 고점을 갖다 찍었던 1980년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점을 찍었던 2011년대 그리고 지금일 텐데 지금 여전히 미국의 주식시장 대비했었을 때 상대 성과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측정 레벨을 갖다 통해서 본다면은 여전히 가격 측면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실버. 네, 요즘 고령화 사회니까. 예. 은은 어때요, 은은? 네. 은은 사실 금보다 상대 성과가 이제부터 더 좋아질 룸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과 골드 실버 레이시오로 갖다 상대 성과 그렸을 때 앞으로 12개월로 본다면은 대략 뭐 60배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말즉슨 네. 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상단을 저희가 40불까지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크게 접근을 보시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은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게 결국 산업형 수요가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은과 골드 실버 레이쇼를 갖다가 역축으로 그리면은 경기 선행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은이 먼저 체감을 갖다 하면서 튀어기 시작했는데 이 은이 어떻게 보면 산업형 수요가 높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하는 전환되는 국면에서 수요도가 높아집니다. 즉 우리가 내년도로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형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금이 이제 치고 나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이 점점 상승 속도가 네. 둔화되면은 은이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 은이 굉장히 셀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적시적인 이러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은이 지금 온스당 25불대니까 40불 정도를 타겟팅해서 보시는군요. 저는 요즘 깡냉이 사고 있는데 옥수수 사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고. 자, 원자재 얘기는 좀 더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또 정해졌으니까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고요. 최진영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